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배상훈 정종근의 막장 또는 난장 토론 6월 5일. 예, 또 다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현희 팔사님 정종건이 잘생겼다고 하셨는데 아유, 정직하신 분이시네. 가까이서 보면 아닐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예. 그리고 현희 팔사님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카렌 권님 늘 우리 감사하고요. 예. 나이스 그레이트님 그리고 유튜브 홀릭님 유리형 네이버님 예. 그리고 제가 쭉 너무 내려가서 예. DJ 쑥쑥님 있는 그대로님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랄랄라님 예 반갑습니다. 너무 이렇게 일찍 들어오셔가지고 미리 채팅창에서 대화를 하시는 분들은 쫙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인사를 못 드리네요. 연하님 예. 테니스사랑님 반갑고요. 아까 심경란님이 예, 후원해 심- 주셨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후원해 주셨다는 말 하니까 하여튼 저희 채널 이렇게 잘 애정을 가지고 시청해 주시고 그런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예, 또 예. 후원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예. 꼭 그리고- 뭐 후원해 주셨다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 이게 표현을 해야 되니까 네, 예, 그리고- 안 해서 상관없고요. 예, 그거야 네, 뭐 저는 네. 뭐 그런데 저 자랑 하나 해야 돼요. 예. 저도 후원 받았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후원 받았냐면 우리 배상훈 선생의 친형이 저희 이 막장 난장 토론을 보시다가 자기 동생인 배상훈보다 정정군이 더 마음에 든다고 그러니까 하시면서 그건 아니라고 그건 아니죠. 아니라고 해서 이제 했는데 네. 뭐 나한테는 후원하기 싫고 우리 정종건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기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내가 화를 좀 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근데 뭐 제가 그 소식 듣고 입이 좀 찢어졌습니다. 예, 하여튼 뭐 예. 감사하고요. 뭐 제가 감사할 건 없겠죠. 네, 형님 감사합니다. 예, 예. 늘 건강하시고요. 예. 자, 오늘 우리 또 주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먼저 간단하게도 또 안 짚을 수 없는 게 우리 한강 그 대학생 그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서울청 형사과장이 공식 브리핑을 했잖아요. 브리핑하고 나서 지금쯤이면 또 나름대로 또 공식 입장을 밝힐 줄 알았는데 아직 그건 없고 그 사이에 그 환경미화원이 그 A군 정씨 친구 그 핸드폰을 발견해 가지고 한 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경찰에서 좀 더 진전된 발표를 할 줄 알았는데 없는데 지금 현재 스코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예. 손정민 씨 친구분의 핸드폰 아이폰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속에서 찾고 있었는데 여러 뭐 해군도 동원하고 해서 근데 상당히 좀 의외로 뭐 제가 판단하는 겁니다. 의외라고 하는 건 의외로 그 한강공원 잔디밭에서 습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환경미화원의 주장이십니다. 근데 그 환경미화원이 발견하신 날짜가 대략 확정은 못하는데 5월 한 11일, 12, 13, 14 그쯤에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왜 그걸 기억하시냐면 5월 8일쯤에 서초서 형사과에서 그 형사들이 그 한강 공원에 있는 미화원의 전수를 탐문을 했다고 합니다. 뭐 발견하신 거 없습니까? 청소하시다가. 청소하시는 모든 분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사건은 이게 사건이 사고인지는 그냥 사건으로 통칭하겠습니다. 뭐 오해가 생길지 모르지만 사건으로 통칭해서 25일 날 새벽에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부터 25일부터 5월 10일 사이는 이제 비인 거고 그 11일, 12일 정도에 발견했다고 하니까 근데 대충 어디 위치인지도 사실 좀 모호하게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언론에는 어디다가 뭐 100m 어디 있다고 말씀도 하시는데 그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공식 발표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경찰에서 흘러나온 얘기는 그 환경미화원 분이 5월 중순쯤에 발견한 건 맞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그런 비슷한 거를 그러니까 자기 습득한 거를 이 센터에 반납하는 그걸 보고 나도 있는데 라고 해서 반납을 5월 한 30일쯤에 했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거고 그러니까 그게 대체적인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손정민 씨 친구 거고 그러고 이제 그럼 좀 이상하지 않느냐? 왜? 그러면 5월 25일부터 5월 중순까지 비는 공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자기는 모른다. 뭐 나는 그냥 거기 5월 중순에 주순 것밖에 없는데 왜 나한테 그런 걸 묻느냐? 라고 하는데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랑
그 최면 같은 거를 시도했는데 거짓말 탐지기는 본인이 거부했다고 하고요. 황금면 본인이 예. 왜냐하면 인권 침해다라고 하고 사실 이건 참고인 단계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아무리 그래도 피의자라 하더라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근데 이분은 그냥 말 그대로 참고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순 사람이니까. 그러고 또 최면 같은 건 사실은 그건 최면은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고. 근데 이제 그래서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하는 거고요. 거기 상태가 지금의 상태고 그래서 이제 국가수에서 그 폰이 어쨌든 있으니까 혹시 포렌식 내용을 확인했더니 딱히 지금 나온 것과 별 차이는 없더라. 즉 말하자면 4월 25일 사건 발생한 때부터 꺼져 있었던 건 맞다. 꺼져 있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용한 흔적은 없다. 그것이 첫 번째 거고 나머지 특이사항은 없다. 왜냐하면 이동한 것도 없다. 왜 이동하는 우리가 보통 그 앱에다가 그러니까 폰에다가 건강앱 같은 거 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만보 달.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위치를 이동하는 게 있거든요. 몇 보 움직였다. 근데 그것도 작동이 안 됐다. 그러니까 경찰의 얘기는 4월 25일 날 어쨌든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게 된 건 맞는 거다. 근데 그 외에 그 표면에 DNA라든가 지문은 그러니까 아마 지문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문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게 이게 만지고 했는데 어떻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저기 환경미화원이. 그래서 DNA 조사를 하고 있는데 DNA 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까지가 지금의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는 좀 더 추후 수사를 하는데 마지막 남은 거는 손정민 씨 신발이 버려졌는데 아니죠. 손정민 씨. 아, 손정민 씨. 그러니까 손정민 씨 친구 거는 이제 버렸다고 한 거고 예. 손정민 씨가 신발이 물 속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찾는데 주력하겠다까지가 지나는 작업이겠다요. 그렇죠. 그죠. 근데 그렇게 넓지 않으니까 찾을 수는 있으면 찾을 수 있는데 아직 안 나왔으면은 예. 뭐 어디 흘러갔는지 모르는 상황.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렇고 경찰의 지금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예. 수사는 더 진행을 시켜보긴 하겠다. 예.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처럼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의 입장에선. 핸드폰이 발견되었지만 특이사항은 없는 없다. 거고 4월 25일 이후에 뭐가 있으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그렇죠. 있는데 예. 그건 없는 거다. 없는 거고 또 혹시 그 핸드폰이 다른 곳에서 발견됐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물가라든가 아니면 뭐 어디 뭐 엉뚱한 데서 발견됐다고 하면 유추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환경미화원은 조금 떨어져 있긴 해도 뭐 또 잘 모르겠지만은 그 잔디바디에 발견됐다고 하니까 사실 더 해볼 게 없다라는 것이 이제 경찰의 그냥 얘기는 아닌데 뉘앙스죠, 뉘앙스. 상황이. 그러면 예. 현재 상황에서 경찰이 더 진전시킬 수 있는 수사는 아까 신발 이야기하고 예. 이런 정도 외에는 딱히 더 뭐 이게 진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안 보인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보이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경찰의 입장에서 지금 얘기하기는 유일한 거는 신발에 대한 손정민 씨 신발에 대한 추적을 하겠다는 거고 나머지는 사실은 없는 거죠. 나머지에 대한 수사 상황은 없는 거죠. 그러면 뭐 대충 이게 전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쪽 보통의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례적으로 긴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식 발표를 했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뭔 발표를 하는지 아니면 뭐 사실상 이것으로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가는 건지 그건 잘 모르니까 먼저 그렇죠. 지금 보통 변사 사건 같은 경우는 대충 이 정도 선까지 하면은 이 정도 선에서 범죄 혐의점 없음.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특별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는 한 네. 거기서 정리가 그러니까 중간 발표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손정민 씨 부친께서 이제 문제 제기하고 계신 부분에 대한 답은 일정 정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답이 명확치는 않죠. 왜냐하면 사실 명확하게 어떻게 할 수 해는 지금 하는 쪽이 없으니까 하는 어떤 방법적 수단을
안 한다고 해야 되나 못 한다고 해야 되나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뭐 세부적인 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다만 보통의 그냥 이런 사건을 다뤄본 사람으로서의 감은 여기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냥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따로 이제 공식 마무리 발표 이런 것도 없이. 예. 근데 아니 마무리 발표는 하겠죠. 근데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 폰이 발견되고 포렌식이 끝난 쯤에 발표할 거라는 뉘앙스는 풍겼는데 근데 지금 또 그냥 그 미뤄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뭐 몇 분 좀 이야기도 하셨는데 네. 또 이제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나가는 과정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네. 이것과는 별개로 또 일부 방송이나 또 일부도에서 또 과한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조금 우려들을 또 낳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걱정이 되는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어떤 특별한 의심이라든가 뭐 많은 어떤 시나리오 같은 경우를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고 직접 뭐 이제 언론인 분들도 예. 저한테 전화로 하시고 또 메일로 들어오시고 또 직접 뭐 찾아오셔 갖고 이런 저런 얘기 했는데 예. 아니 분명히 그분들 말에는 뭐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라든가 뭐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가능성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도 많은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걸 입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진짜 수사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럼 뭐 제가 수사적인 어떤 강제성이라든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는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지칭해서 무엇인가를 혐의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건 그건 사실은 그건 지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그거는 법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이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뭐죠? 또 뭘 해야 되죠? 아니 뭐 네. 방송에서도 뭐 얼마 전에 또 에피소드가 있었더만요. 보니까 특정 방송에서는. 네, 특정 방송에서. 근데 사실 뭐 그 탐사 프로그램은 저도 예전에 오래전에 출연했었죠. 근데 이제 그 출연을 제가 안 한 것다기보다는 서서히 멀어지게 된 이유도 그겁니다. 실제로 이제 짧은 시간 안에 특정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아이템이 제작이 되거든요. 그럼 그 제작이 되는데 여러 이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두 다 실어버리면 그 방향으로 사실 가기가 쉽지 않죠. 근데 그 방향으로 그렇게 가는 게 사실은 선행되고 전제되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보는 것도 저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시사 프로 방송의 제작 방식이 벌써 30년이 넘은 방식입니다. 벌써 오래됐네.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그런 방식이 유효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군사 독재 정권 말하자면 권위주의 정권에서 제한적으로 수사에 대해서 특정을 재현하거나 아니면 뭔가 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문제 제기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고문치사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누군가 이제 이 경찰이나 아니면 검찰이 이런 데에서 이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고 이래 갖고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방식이 시대가 바뀌면서 또 이렇게 진화가 돼야 되고 되고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그 방송은 그 진화가 좀 멈춰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되니까 전문가들은 불러놓고 근데 그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다 했을 텐데 자기가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엮어서 내보내니까 이 전문가들도 황당하고 근데 이 전문가 분들도 그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익숙해져 있었죠. 왜냐하면 저도 3년 전까지만 해도 그 방송에 그런 방식으로 출연했는데 나중에 방송된 걸 보니까 나는 A, B, C를 다 얘기했는데 B만 나오니까 아니다. PD한테 작가한테 전화해서 나는 A, C도 다 얘기했는데 내가 마치 B만 얘기한 것처럼 해버리면은 내가 뭐가 되느냐라고 해갖고 작가나 PD하고도 언쟁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한 3년 전에.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방송하고는 멀어지게 된 거죠. 근데 그거를 꼭 그 방송이 조작을 했다 뭘 했다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제작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보통의 제작 방식은 그런 데는 아이템을 그러니까 제작팀이 하나가 한 4팀 정도가 움직여요. 1팀, 2팀, 3팀, 4팀 정도로 움직여 갖고 하나의 아이템 한 3주 정도 길면 3주 짧으면 2주, 3주 해요. 근데 3주 정도로 해 갖고 이 답이 안 나올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방송이 빵꾸 나느냐? 그렇게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설프고 엉성하더라도 방송을 내보내야 되는 수준 정도로 하려고 하면 무리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이를 뭔가 답을 이렇게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 옛날 방식의 시사 탐사 프로그램의 그 방식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시대적 과제에 대해서 조금 예. 멈췄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여러분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 이외에도 많이 났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별거 아니지만 저보다 훌륭하신 전문가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얘기들을 충분히 듣고 제작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더 많아야 되고 시간이 더 길어야 돼요. 근데 제작 환경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게 하필 또 국민적인 대단히 큰 관심이 있었던 사건에 그렇게 돼 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심스럽게 이 녹취도 해고 예. 이 자막도 조심스럽게 해야죠. 그 하나 갖고 지금 난리 나는 건데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돼 버리니까 이 시청자들이 막 욕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면 이게 경찰이나 검찰도 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일정하게 완결되는 거는 짧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길 수도 있고 그렇죠. 심지어는 미제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있는데 이게 방송이란 주기에서는 어쨌든 일주일에 하나씩은 뭔가 내놔야 되니까 아무리 좀 나름대로 준비 시간을 가지고 탐사도 하고 취재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프로파일러에 대한 왜곡된 그리고 또한 왜곡된 또 혹은 너무 과장된 기대가 존재하는 거예요. 프로파일러가 만병통치약도 그러니까요. 아니고. 근데 그거를 그렇게 연상시키게 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잘못이라는 부분은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에 들어온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것이 좀 환상적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실제 프로파일러는 굉장히 치열하고 10개의 문제에서 답을 못 얻는 게 7, 8개는 됩니다. 한두 개도 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훨씬 많아요. 그거는 어떤 프로파일러라고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배상호도 마찬가지예요. 예. 저도 10개 중에 하나 맞힐까 말까예요. 예. 그리고 서울청이나 아니면 다른 청에 지금 일하고 있는 이제 아주 날카로운 애들도 실제로 10건 들이밀면은 9건 이상은 답을 못 내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그 정도의 사람도 그런데 그런 실전도 안 해본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프로파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제작 환경, TV 제작 환경에 넣어졌을 때 답을 어떻게 내냐 이 말이에요. 즉 답을 못 내는 게 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저는 욕하고 싶지 않은 것은 그분들을 또 말하자면 뭔가 이렇게 좀 해내고 싶지 않은 건 왜냐하면 현실이 그래요. 그러면은 이 현실을 인정하고 답을 모르면 모르는 상태에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시사 탐사 프로그램. 근데 그런 제작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또 열을 내고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그 현실에 대한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이게 돈을 가지고 현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대 자본을 가지고 있는 방송사가 이거는 지들이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업그레이드를 안 한 상태에서 개별 전문가한테 책임을 묻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시사 탐사 프로그램의 태도가 저는 마음에 안 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 거고 또한 그런 전제하에서 거기에 출연하는 분들도 스스로 윤리의식을 가지고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윤리의식 중요하네요. 그럼요. 전문가의 윤리의식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간혹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방송사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나몰랑 하고 가버리면은 진짜 그건 윤리의식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있죠. 분명히 뭘 얘기해 달래요. 어떤 시사 탐사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얘기해 달래요.
아니다. 야, 그럼 야 내가 니들 원하는 대로 하면 내가 전문가냐? 난 내가 아는 걸 얘기해 줄 수는 있지만 그게 꼭두각시지. 꼭두각시지 그게 무슨 전문가냐?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러니까 얘기해도 그걸 전제를 다니까 내가 30분 동안 입에 침 대고 떠들어도 얘네들은 안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백그라운드는 내 말이 비교적 맞는다 하더라도 이건 안 써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부분을 TV에 내놓는 거죠.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도 잘못된 건 없죠. 왜냐하면 그거는 그 방송사가 책임질 부분인 거고. 예. 나는 백날 떠들어봤자 방송에 안 나오니까 저 새끼 뭔지는 모르는 거고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 같은 사람들은 이게 떠들어도 영향력이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노출이 안 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이게 내가 서서히 배제되고 있구나라는 걸 저는 느끼는 거죠. 근데 그 배제되고 있다는 것을 어떤 권력이나 아니면 어떤 힘 있는 자가 꼭 그렇게 했다. 그건 할 수가 없는 거.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 그건 지난번에 우리 편집장이나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이 현대 사회의 권력의 논리라는 게 이런 거죠. 야, 너 나오지 마. 너 강연하지 마. 세상에 이렇게 무식하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법에 걸려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자연스럽게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다른 선택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작진도 모르고 어디 그 실무 스텝도 몰라요. 근데 결과는 하나는 사라지고 하나는 떠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거가 범죄인가요? 그 범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누군지 모르게 선택을 했어요. 근데 나 같은 개구리는 돌을 맞은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난 뭔가 좀 이상한데? 근데 이걸 법적으로 문제 제기할 것도 없고 이게 권력이 작용됐나? 또 모르겠어요. 왜 입증을 못 하잖아요. 내가 끼어들 말이 없어. 내가 말을 못 하겠어. 그러니까 너무 열을 내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게 토론을 하니까 저에 대한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제가 요 마지막 말만 딱 띄어갖고 앞에 말만 해서 붙여버리고 그러니까 저 배상호 이런 새끼를 그 방송에서 퇴출시켜 버렸네. 누구누가? 라고 하는 형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바보가 되고 하여튼 그런 얘기를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방송 이야기 짧게 하라고 했더만. 그러니까 그럼 찌끈튼가.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전문가의 윤리의식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확신할 수 있다는 확신하는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확신하지 못하고 본인 스스로도 확신을 못하는 이야기를 어디서 이렇게 활용되거나 이런 식이 됐을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런 거고 그거는 어떤 유명하신 분뿐만 아니라 배상훈도 마찬가지인 거고. 저도 마찬가지죠. 배상훈 프로파일러라고 해서 모든 게 다 맞는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가다가 오류가 있을 수 있고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그런 이야기들은 이런 방송을 하다가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지적해 주시면 그렇죠. 또 그건 또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시고 반영할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 반성해야 되고 많은 분들이 저 따위가 무슨 프로파일러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파일러의 정식 훈련을 받은 저 같은 사람들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프로파일러 1기, 2기 저는 1기지만 2기랑 같이 활동했고 3기들을 제가 이제 강사로도 쓰고 그랬던 사람으로서 주변의 사람들 저는 많이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친구 후배들이기도 하고 제자들이기도 한데 보면은 저는 10개 중에 한 개 맞힐까 말까인데 다른 분들도 10개 중에 6개 서너 개 맞춰요. 근데 나머지 대여섯 개, 7개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사건에 대한 어떤 분석이나 파악은 쉬운 게 아닙니다. 시간이 들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은 제한된 시간에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의 특정한 PD라든가 이거의 방향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실제 마치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인지하시고 저를 욕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제가 무능하다고 생각해도 전 무능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 주시고 대신 근거를 조금이라도 어떤 이유 때문에 너는 잘못됐어. 무능해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은 무능하다는 말 하겠습니까? 다만 이제 우리
배상훈 선생이 얘기하시는 의견에 대해서 약간 이견이 있거나 네, 네. 또 약간 문제 제기를 하신다거나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 우리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채팅해 주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우리 배상훈 선생을 응원해 주신 건 감사한 일인데 그렇죠. 또한 배상훈 선생도 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말에 대해서 근거가 좀 풍부한지 빈약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따끔한 지적들을 해 주시는 게 오히려 배상훈에 대한 애정의 그렇죠. 표현 아니겠냐. 맞습니다. 이런 말 드리고 잘라야겠어 그만 그렇죠. 이 주제. 이게 전문가는 겸손해야 되고 예. 전문가는 경청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독단과 예. 오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근데 왜 나한테 그래? 자꾸? 그러니까 충분히 의견을 주세요. 의견을 주시고 욕도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너무 감정적인 거 말고 그 건전한 토론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예, 예.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저한테도 독단적으로 그러지 마시고 잘해주세요 좀.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예, 요 정도 예. 마무리하고 우리 저희가 전화, 또 중요한 또 주제였던 뭐 우리 성폭력 공군 부사관이 네. 사망한 사건이나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주제 전환을 위해서 잠시 제가 한번 또 준비한 영상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예. 이거 만드느냐 고생했네. 좀 조악해 보이지만 제가 만든 겁니다. 아이, 조악하면 어때요? 그래서 이 주제를 다루죠. 이번 주에 또 가장 또 우리 사회에서 핫한 주제 중에 하나였고 대한민국 군대가 거의 발칵 뒤집혔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성폭력 피해를 호소했던 그 중위죠 부사관 여성 부사관이 사망하고 어젠가 결국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군 참모총장이 사의를 밝혔죠. 예. 잘렸죠. 바로 처리해버렸죠. 대통령도.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예. 최고위급까지 보고 체계를 확인하라는 그 얘기가 나가란 얘기죠. 예. 너 책임지라는 얘기죠. 그건 뭐 그걸 80분이나 못 알아들은 공무참모총장이 더 뭐 좀 이상한 거죠. 사실은. 사건 개요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예. 뭐 많은 분들이 다 아시고 계시지만 3월 2일 날 발생했죠. 이 그 회식 자리에 강제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서 강제 추행을 당한 건데 상급자한테 그리고 바로 신고를 했죠. 예. 상사한테 성추행 강제 추행 사실을 피해를 보고했는데 이분들이 하는 말이 이게 뭐 이거는 뭐 직장 생활에서 가끔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네가 좀 참아라. 그다음에 네가 이게 오픈되면 다칠 사람들이 여럿이다. 심지어는 그 가해로 지명된 애들은 네가 나를 용서 안 해주면 내가 죽어버릴 거야. 이런 협박도 참 하던 그랬는데 결국 그 뭐 상사 준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게 더 이상 덮어질 수 없다는 걸 알고 대대장한테 보고하고 대대장은 또 이 군사경찰에게 보고하고 이렇게 쭉 그러다가 결국 2주 뒤에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군경찰의 조사가 시작된 거죠. 3월 2일 날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3월 17일 날 군사경찰의 조사가 시작되고 그리고 3월 17일 날 이 가해자를 그러니까 2주 동안은 격리도 안 시킨 거야. 그렇죠. 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도 안 시켰다가 조사가 시작된 날 3월 17일 날 가해자를 격리시키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 피해자 이중사는 상담 치료 뭐 이런 과정을 쭉 했는데 이 일정한 상담 치료 이후에 부대를 복귀했지만 또 이제 부대를 이동시켰죠. 전출시켰죠. 전출시켰는데 사실은 또 전출된 부대를 가게 되면 이런 사건이 본인한테 있었는지는 사실은 사건 관련자 그 사건을 수사하는 사람들 외에는 몰라야 되는데 이미 전출된 부대에서는 많은들이 다 그 사건을 알고 있는 것 같은 것을 피해자가 느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결국 이 5월 22일 날 피해자가 자살을 하고 그런데 참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 성추행 사건이고 성폭력 사건이라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국방부 아니죠. 공군은 국방부의 단순 변사 사건으로 보고를 한 거죠. 보고를 한 거고 이게 국방부에서 공군에게 왜냐하면 이 유족들이 너무 억울하니까 문제 제기를 하니까 국방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공군에게 이 사건이 뭐냐라고 얘기하니까 그때야 사실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관계에 한 거고 결과적으로는 이 가해자라고 하는 그 장모 중사가 구속된 건 6월 2일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그제죠. 사건이 발생하고 정확히 석 달 뒤에 그리고 이 여성 부사관이 사망하고 나서 거의 20일 뒤에 구속이 됐던 상황. 그러니까 이 과정은 이 군대라고 하는 특수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추행, 성폭행 또는 성폭력 사건과 패턴이 거의 비슷해요.
상급자에 의한 그 강제추행이 벌어지고 두 번째는 이게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은폐, 무마, 회유하려는 작업들이 진행이 되었고 세 번째는 이 사건 자체가 지휘계통을 따라서 정식으로 보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잘라먹히거나 늦어지거나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성범죄 사건의 A부터 Z까지가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는 사건이었던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이 사건은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그 피해자인 이모 부사관의 자살입니다. 그게 드러난 거 하나. 근데 그것을 유발한 사건이 성추행 사건이 있고요. 정확히는 이제 세 개죠. 그리고 그 성추행을 무마하기 위해서 위력과 위계가 동원된 증거인멸과 여러 가지 복합된 것이 세 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금 문제는 세 개 다 문제죠. 첫 번째 벌어졌던 성추행 그것도 뭐 1년 전에 벌어졌다고도 하고 근데 그 또 있는 어쨌든 성추행이 있었고 그 성추행을 감추기 위한 다양한 권력적인 작용 작은 권력이든 큰 권력이든 그것이 존재했고 그것이 존재하는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 그 시스템의 문제가 공군총장까지도 연결되는 밑에 있는 중사부터 준위 상사 준위 그다음에 그 공군총장까지 보고 체계의 심각한 문제들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이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저는 이제 뭐 제 개인적인 뭐 유튜브에서 말씀했지만 이거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군사법 체계가 군 지휘 체계 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된다. 뭐 이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제 제기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 존재하는 성범죄 대한 매뉴얼도 지키지 않았고 또 매뉴얼이 있는데 매뉴얼 자체도 있는데 그리고 매뉴얼도 부실하고 그리고 또한 피해자 인권 보호라든가 가해자 분리라는 기본적인 어떤 것도 전혀 없는 상태 전혀 아예 제로인 상태의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국방부 검찰단 애들이 공군을 싹싹 다 두지고 있는데 그것도 쇼 같다. 왜? 그때는 뭐 초기에는 뭐 하고 지금은 당장 구속해 버렸는데 국방부 검찰단 애들도 할 말이 있느냐. 공군 군사경찰 애들은 당연히 문제가 심각하고 걔네들이 가해자인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그 사건 나서 바로 며칠 뒤 6월 2일 날 그 군사경찰인 이 남성 그 부사관이 또 여군 숙소를 뒤져서 사진 찍고 별 쇼를 했던 그렇죠. 또 발생한 완전히 뭐 콩가루 무지 뭐 지금. 성범죄 범이죠. 그러니까 몰카 성범죄범이 군사경찰인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군사경찰 옛날에 헌병대라죠. 헌병대들의 기본적인 수준, 걔들의 질. 그러니까 뭐 그건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처벌 징계 자체 시스템은 있긴 하냐. 그러니까 이거 소체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되느냐라는 문제들이 그러니까 좀 답답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빡 돌아갖고 지금 뭐 야 정무청에 너 나가 이랬는데 사실 그 얘기는 서욱 국방부 장관한테도 한 얘기예요. 너 똑바로 못하면 너 나가야 된다 이 얘기인데 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나가는 건 나간다 하더라도 이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이라는 게 사표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지휘 체계의 무시, 명령 체계 무시라고 하면 공군총장 대장이라 하더라도 그럼 군형법의 책임도 져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성범죄 관련돼서 군대 내에서 드러나고 오픈되는 경우도 군대란 문제의 특성상 지금처럼 이거는 이번에는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죠. 은폐, 회유, 무모화가 이루어진 사건들이 더 많을 거라고 보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수면 위에 올라온 사건도 이미 군대 내의 성범죄의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사건 내에서 실형을 받는 실형 비율이라는 것을 일정하게 강하게 좀 그러니까 처벌한다는 거잖아요. 그 비율도 일반 민간 사회에서의 성범죄 실형률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왜 재발하는가의 문제, 군대 내에서 이런 문제가 하나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이런 문제에 대한 강한 처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문제. 그러니까 이게 또 뭐 이후에는 또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겠죠. 처벌 전 또 하나 더 붙이는 것이 처벌 플러스
그걸 다루는 사람들을 좀 더 정예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예 그 인적인 구성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그걸 다루는 애들이 그 소위 말하는 국방부 검찰단 애들 검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군 법무관 애들인데 얘네들도 사실 희미한 애들이고 군사 경찰이라는 애들은 말하자면 직업군인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군사 경찰이라고 하는 옛날에 헌병대 애들도 실제로 실력이라든가 능력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한 건 뭐냐면 얘네들은 예전에 갖다 조지면 나오는 애들이고 그 조짐이라고 하는 것은 지휘관이 야 결론은 이거야. 여기에 맞춰. 얼마나 그 예전에 군 의문사가 많았습니까? 예. 실제로 확실히 자살인데도 사고서로 처리하고. 그건 우리가 많이 봐왔던 부분이고 그게 다 군 의문사 진상조사 갔더니 그 구문사 진상조사관한테 권총 들이대 갖고 했던 그 사건도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군사경찰 그러니까 군 사법 시스템 자체의 질적 인적 시스템적 전환을 이뤄내지 않으면은 지금 얘기되는 것은 어떤 대안을 갖다 내더라도 그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발생하면 걔네들이 또 조사를 할 거니까 군사경찰 애들을 속아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생각 능력이 없는 놈들을 삭과내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거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까지도 가야 된다는 거죠. 아니 거기에다가 하나 더 있죠. 예를 들면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면 아까 군 경찰, 군 검찰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이런 사건이 터지게 되면 물론 지휘 계통에서 어떻게 은폐하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군 경찰 검찰이라고 하는 군의 사법 당국은 그것에 굴하지 않고 밝혀낸다. 라고 하는 신뢰가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예 없죠. 오히려 동조 집단 이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누구가 뭔 그런 것을 제대로 해결할 능력이 있겠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사실 또 재판도 군사 재판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이런 사건들은 군사 재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게 개방적이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이 외부에서 이게 얼마만큼 엄정하게 제대로 재판이 진행되고 처벌이 되는 건가에 대한 투명성도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도 그래서 야 왜 그걸 군사 재판으로 하냐 이런 죄질 같은 경우는 민감적 넘겨야 된다 그런 거는 그렇죠.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군사보안이나 군사기밀 같은 게 관련된 그런 군형법에 관련된 조항은 거기에 유지하지만 나머지 기타의 성범죄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대인 범죄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민간 사법 시스템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대만 얘기를 하는데 대만은 계엄령 상태에 있는데도 옮겼어요. 그럼 대만은 더 위중하지 않아서 우리보다 안보 상황이 위중하지 않아서 더 그러냐. 아니면 대만은 지금 중국의 공산당 애들이 대만 지금 먹겠다고 지금 전쟁이 난리인데도 얘들은 군사법 체계를 민간으로 이양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물론 최고 위급은 아니라는데 우리는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안도 나와 있었어요. 1년 전 2년 전에. 근데 이게 다 지지부지 된 거죠. 왜? 소위 말하는 똥별들이 지휘권을 때문에 다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 기득권. 왜냐하면 사법권이 됐지만 사실은 사법권 위에 지휘권이 있어 갖고 자기가 마음대로 사면해 주고 경감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군판사들은 군검찰은 다 지휘관 밑에 예속된 부하들이에요. 부하들. 그러니까 사단에서 벌어진 모든 범죄에 대해서 사단장이 처리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생사 예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단장이에요. 콩가루인 거죠. 근데 그걸 놓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놓기 시작하면은 이미 자기 지휘권이 까진다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군대가 무슨 약간 뭐라고 하죠 군기가 세다 강하다 이런 개념이 최고지휘관이 모든 걸 다 결정할 수 있고 내 말에 대해서 누구도 찍소리 못하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게 강한 조직 강한 군대라는 이 착각들이 아직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미드 같은데 NCIS라든가 미 해군 그 범죄수사단 그 미드가 또 있고 여러 미드 같은 거 보세요. 군사에 관련된 독립돼 있습니다. 그리고 걔네 거기서 소위 말하는 준이 같은 저기 저 수사관 애들이 하잖아요. 그건 스타 애들도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정도로 독립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독립을 시키면은 이게 지휘권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 좋은 범죄자를 군대 내에서 속아내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군대 지휘권은 강화되고 또 강군이 된다는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효과적이고 강군이 될 수 있는 방안은 그 군대에 있어서는 안 되는 놈들 범죄자 놈들을 빼냄으로써 우리의 군대 대한민국 국군이 강할 수 있다는 신념 확신을 가지고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거꾸로
군의 지휘권이 약화된다는 쪽으로 생각해 버리니까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의 범죄, 그러니까 그게 사병 범죄든 장교 범죄든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그 단호하게 처리한다라는 마음들은 그냥 대외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군대에서 아니 복무하고 있는 사병들 일반 장교들도 내가 혹시 나보다 상급자에게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당하거나 이번 여기 이중사 사건 같이 그냥 갈 필요도 없는 이 강제 회식에 강제로 가게 되고 이런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내가 잘 저항을 못하더라도 이 시스템이 그런 것을 견제해주고 막아줄 수 있다라는 신뢰가 있을 때 조직이 강해지는 건데. 그렇죠. 예. 그거를 그냥 까면 까라. 그렇죠. 까면 까여라. 이런 게 먹히는 게 강한 군대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문제인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제 군대 시스템이 많이 바뀐 거는 지금 이 돌아가신 이 여군 부사관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때부터 이 정예화된 군사 시스템에 오려고 했던 사람들이 했던 분이에요. 말하자면은 우리의 군의 인적 이제 부사관 쪽이나 사병들도 그렇고 부사관의 인적 구조는 네. 전문화되고 정예화된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군사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데를 나와서 자기는 평생 이걸 하고 거기에 대해 전문한 지식을 길이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위에 있는 이런 사법 쪽이라든가 장교라든가 위에 있는 그 장교는 아니라 하더라도 오랫동안 20, 30년 군대 생활을 했다고 뻗치는 애들 소위 말한 이런 애들이 이 군대 조직을 갉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자신의 기존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존의 권위 시스템을 유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군이나 하는 어떤 선진 군대 쪽에 전문화된 집단의 군대를 옮겨가려고 하면은 그냥 기존의 기득권의 시스템의 잘못된 점을 반드시 개혁해야 되고 물론 기존의 시스템의 좋은 점은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으면은 지금 나오는 무수한 대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제 오늘 사례로 가져오는 게 이게 이제 우연인 건지 근데 최근 미국에서 미국 창군이래. 미국 육군이 얼마나 강한 군대입니까? 최고의 군대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 육군 이래 첫 여성 육군 장관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육군 장관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육군 참모총장도 있고 근데 군령권과 군정권이 나눠져야 되는데 말하자면 이거는 미 육군 장관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히 말하면 이거죠. 이게 산림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미 육군을 산림을 운영하는 군의 사람입니다. 행정이라든가 행정입니다. 예. 예. 뭐 근데 지원 업무라든가 그렇죠. 뭐 예. 근데 이제 참모총장 같은 경우 그게 아니라 이제 명령 체계. 진짜 싸우라. 그죠 군령권이라고. 그래, 군령권이라죠. 그러니까 구분돼야 됩니다. 그런데 미 육군의 이게 첫 여성 육군 장관이 누구냐면은 이 최근에 이 임명이 됐어요. 크리스틴 워머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게 상원의 인준을 받았어요. 이게 처음에 있는 건데 근데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이게 이제 연결되는 건 뭐냐면 바네사 기엔이라고 하는 미 여군이 위 텍사스주 포트 후드에 복무하다가 작년 4월 20일에 갑자기 실종이 됐는데 실종이 된 이유가 상사한테 성폭행을 당한 후에 실종이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8일 뒤에 살해됐어요? 예. 부대 밖에서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그래서 헌병들이 걔네 군사경찰 애들이 찾아보니까 그 범인을 찾아보니까 부대 상급자인 에런 로빈스라는 상병을 성폭행 및 살인 용의자 지목해서 쫓았는데 이 로빈슨이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건은 군대 내 상급자에 의한 하급자의 강간 사건이에요. 강간치사지. 뭐. 그렇죠. 치사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회가 굉장히 분노에 떨었고 미국 육군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아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래도 그나마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하는 미국 군대 내에서도 이런 성범죄가 벌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미국 육군 내 성차별과 성폭행을 만연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서 독립적으로 위원회까지 꾸려갖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군도 육군도 그렇죠. 국민들이 신뢰 안 하니까 자체 조사도 했는데 니네 못해. 외부 사람을 통해서 다시 독립적 위원회까지 해보니까 아니 그거 못 믿어. 누구세 그걸 신뢰를 누가 하겠어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했는데 무려 지휘관 포함해서 14명을 중징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거예요. 관련된 애들이 다 은폐를 한 거예요. 은폐하고
뭔가 해갖고 14명이 다 이제 날아가게 된 거죠. 이게 잠깐 더 이야기하시기 전에 네. 이게 보면 기억이 나는 게 예전에도 우리가 미국 얘기하면 군대도 그렇지만 또 자본주의의 완전히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범죄에 대해서는 얘들은 좀 나름대로 단호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뭐 엔론 사태라고 해가지고 그 회계부장 했던 그 최고 책임자 총수에 대해서 그 징역 100년형인가를 때려버리듯이 이것도 하나의 어떤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한두 명이 아니라 지휘계통에 있는 라인들 14명을 그냥 다작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우리도 참 우리하고 대비가 되네요. 예. 우리도 지금 이 사건을 그냥 공군참모총장 옷 하나 벗는 걸로 마무리하면 안 됩니다. 지휘계통에 있는 예. 싹 다 잡아 조져 갖고 예. 다시는 일벌백계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자기 뭐가 이게 약간 뭐라고 그러죠? 이 동전의 양면 같아요. 이게 일벌백계 해야 되는데 갈수록 그런 이제 요새는 이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자체가 워낙 좀 이렇게 상당히 지금까지 이 중벌을 가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이걸 덮으려고 해. 그렇죠. 그런데 일반 민간 사회에서는 덮는 것도 쉽지가 않지만 군대 내에서는 힘과 권력이 있는 놈이 덮어하면 덮이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드러나면 중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은폐, 회유, 무마로 먼저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실 앞서도 말씀드린 권력이라는 것이 야, 너 입 닫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알지? 응? 야, 우리 같이 살자. 야, 너 때문에 지금 10여 명이 다쳐야겠어? 그러니까 우리 모두 옷 벗고 나가야 돼? 라고 하는 게 위력입니다. 그게 가장 심각한 그렇죠. 협박이죠. 지금 이제 그 자동차 안에서 이모 부사관이 성추행을 당할 때 운전했던 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분명히 알아요. 다 찍혔어요. 근데 입을 꽉 다물었어요. 나중에 그 부모님한테 사죄를 하면서 뭐 무슨 분위기가 형성됐냐. 우리 같이 살자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부사관을 죽이고 자기들은 산다는 거죠. 이게 권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권력인데 막강한 권력이에요. 뭐 누구는 누가 시키진 않았는데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침묵의 문화, 일방적 희생의 문화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워머스 얘기를 다시 하면은 그러니까 미 육군 최초의 육군 여성 육군 장관인데 물론 이분은 군복무를 하진 않았지만은 민간인인 거죠. 예, 민간인인데 남편이 사실은 군인 해군 퇴역 해군 장교라서 군인 가족에 행상되는데 이 아까 말한 그러니까 바네사 기엔이 피사 일주기를 맞아 갖고 이 최초의 여성 육군장을 발탁한 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 내에서는 성차별, 성폭행 근절 및 양성평등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엔의 그 유족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이게 군대의 성원들에게도 이런 문제에서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라는 게 형벌의 문제도 있지만 최고 책임자를 여성으로 이제 앉혀놓음으로써 뭔가 바꾸겠다고 하는 의지 표현한 거 바이든 정부의 의지 표현이기도 하고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까지는 하지 못할 거라고 알고 있어요. 뭐 여성 공군참모총장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여성 국방장관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뭐 본질이 아니고 그렇지만은 뭔가 직접적으로 국민들한테 이 정도로 바뀌고 있다는 가시적인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 정도까지 대한민국 공군은 노력하고 있다. 는 정도. 근데 뭐 저는 우리 배 선생이 이제 이 군대라고 하는 집단, 특수한 집단 내에서 이제 문제점들을 강하게 지적하셨다고 한다면 저는 이 성범죄 성폭력 사건 이번 사건에서 보여줬던 게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보고 있는 이 성범죄 성폭력 사건의 패턴과 거의 닮아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번에 군대 내에서 국방부에서 성폭력 범죄 근절 대책을 발표하게 됐던 게 한 10년 전 2013년인가 14년에 여성 대위가 이번에는 그렇죠. 부사관이었지만 그때는 대위야. 그렇죠. 대위면 상당한 고급 장교거든요. 이 대위가 상급자에 의해서 야, 너 나한테 뭐 좀 잘해주면 네 군생활이 편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성추행이라든가 이 성폭력을 당한 사건 그래서 자살한 사건 때문에 만들어지게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보면 우리 같은 일반 사병 출신이 볼 때는 여성 중사나 여성 대위 정도 되면 상당히 힘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힘이 있는 사람도
상급자, 남성 상급자에 의해서 성범죄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나왔던 이번 사건에서 나왔던 멘트들 있잖아요. 너만 입 다물면 다 좋다. 다 편하다. 이거는 누구나 겪는 한 번쯤은 겪을 수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 번쯤은 겪을 만한 일 아니냐라는 멘트들. 이게 이제 회유하고 협박하고 무마시키려고 하는 이 패턴들. 이게 보통 일반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게 이모 중사가 또는 그 전에 10년 전에 그 자살했던 그 여군 대위가 이건 뭐 아주 재수가 나빠서 아주 나쁜 놈 만나서 우연히 개별적인 이렇게 봐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이런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또는 이것에 발생했을 때 단호한 처벌 또는 그 지휘 라인에 있는 데 대한 정확한 책임과 문책 이런 부분들 이거는 비단 성범죄만이 아니죠. 다른 범죄에서 마찬가지인데 그런 데에 대한 어떤 시스템 또는 단호함들이 있을 때 군이 더 강해지는데 여전히 그 진도가 10년은 지났지만 진척되고 있지 않은 현실 그리고 그것은 군대 내의 현실인 동시에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고도 그렇죠. 어떤 그 거울을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유사한 게 경찰 내에도 똑같습니다. 예. 지금 계속 경찰 내에서 위계이한 성범죄 발생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징계를 해내 마내 그리고 같이 분리해내 마내가 지금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사회가 어떤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뭔가 시스템이 바뀌는 과정에서 상당히 그 격렬하게 저항을 하고 있는 집단들이 존재한다. 그게 이제 결국은 거대 조직인 예. 군대, 경찰 그리고 큰 기업들 이런 큰 기업들 같은 이런 조직 그러니까 위력과 위계가 존재하면서 그것으로서 생존하는 집단들이 존재하는 데에는 어디나 존재한다. 그거를 바꿔야지 이 성범죄 문화도 바뀔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보는 거죠.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어떤 민주주의 제도라든가 법률이 구비되면서 지금은 마침 그것도 10년, 20년 전보다 또는 뭐 군사독재 정권보다 많은 부분들이 민주화된 건 맞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군대라는 특수한 집단, 경찰은 특수한 집단 내에서 조금씩 똑같이 더 빨리 나가기는 힘들겠죠. 그런 하지만 시대적 흐름들을 반영하는 여러 가지 민주적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시스템들을 반영하려고 하는 흐름들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까 옛날이요. 옛날이 좋아서 그렇죠. 이런 패턴에 잡혀 있다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약간 뭐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런 성범죄, 성폭력, 성희롱 이라는 문제를 그래서 여성 개인의 또는 그 가해자 한 명 그 이번에 보니까 유족들이나 그 변호인 측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가해자 그 장모 중사란 한 사람을 악마화 시킨다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다. 그렇죠. 이건 시스템의 문제고 구조의 문제다라고 누가 얘기했냐면 제3자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족들이 얘기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가해자 주변에서 그 은폐 문화, 지휘계통의 부실 이런 문제들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물론 직접적인 범죄자였던 그 장모 중사가 중사에 대한 분노도 있겠지만 이 분노가 이제 더 어떤 뭔가 시스템을 바꾸는 것으로 가야 된다라고 그분들이 말씀하고 있는 그렇죠. 것이. 석 달 동안 2달 동안 석 달 동안 이 이모 중사는 엄청나게 많은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벽에 다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상사 준위부터 시작해서 말하면 네가 참으면 돼. 네가 너만 입 다물면 돼. 그리고 결국은 다른 부대로 전출을 시켜버렸어요. 전출에 갔는데 다 알고 있어 이미. 예. 이미. 저거 저거 문제 사병이야. 문제 병사야. 저거 문제 사관이야. 예, 사관이야. 저거만 없으면 우린 조용한데 왜 제가 우리한테 와서 하냐. 그 질시하는 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사람을 죽이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심각하게 두들겨 맞아서 고문을 당하는 것보다 이런 형태의 관계적인 폭력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 트라우마가 큽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의 시스템에서는 경찰이든 군대든 대기업이든 이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전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인지의 능력도 없고 인지하지도 않으려고 해요. 왜? 우리는 잘 되고 있는데 저 흔히 말하는 뭐 이 티끌보다 못한 존재가 와서 우리의 시스템을 망치려고 하고 있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티끌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티끌보다 못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중추가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그 조직이
이게 성립이 안 된다는 거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끌만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그 사람들의 약간 기득권과 권력을 지닌 사람들에서 평온한 나의 왕국에 어디서 별 그 시작된 없는 놈이 와서 짱돌아 네, 그렇게 나의 생각하는 거예요. 평온함을 깨뜨리려고 하냐라는 인식들 그렇죠. 이런 것들은 군대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기업 내에서도 그런 게 있는 거죠. 강한 그렇죠.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요즘 나오는 네이버나 다음과 그렇죠. 그 얘기도 좀 예, 해봅시다. 지금 시간 다 되니까 예. 저는 이것이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요거는 혹시 그러니까 다만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네이버에서 또 직장 내 뭐 예를 들면 왕따라든가 괴롭힘 때문에 5월 20 며칠인가 또 한 분이 자살하셔가지고 예. 아니 한국에서 제일 첨단적이고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처럼 가장 자유롭고 창의적인 직장 아니냐라고 가장 선망이 되는 그 기업이죠. 그 네이버에서 한 명이 자살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뭐 예. 넥슨이라고 하는 또 거기도 유명한 게임 회사잖아요. IT 회사에서도 거기는 또 문화가 또 이상하더만. 그렇죠. 또 이상하고 그다음에 또 다음 카카오에서도 그런 문화가 똑같은 생기고.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패턴이 뭐냐. 우리가 말하는 굉장히 수단이나 아니면 어떤 겉모습은 IT 기업 최첨단을 달릴 것 같은 IT 기업에서 너무나도 전근대적인 너무 환경을 가지고 있다. 사람을 쥐잡듯이 잡고 그 생각 자체가 너무 전근대적인 어떤 그 기업 운영 방식부터 시작했고 이건 뭐냐. 그럼 이것은 단지 네이버나 다음이나 넥슨의 문제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군대와 경찰과 네이버와 넥슨과 다음은 저는 그 시스템 구조가 같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은 문제 제기하고 건전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다른 의견을 갖는 사람들을 얼마나 포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을 하지 못하면은 썩은 조직인데 그 썩음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음 얘기로 그걸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도 비슷한 거예요. 아까 그 이모 이 중사에 대한 그 장모 중사의 어떤 강제추행 이게 있었듯이 이 네이버에서 이번에 자살하신 분 같은 경우도 상급자의 좀 갑질, 폭언 뭐 그다음에 또 뭐 있죠. 하여튼 엄청나게 강압적인 행태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쌓였고 이거는 비단 이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지적했고 이 사람들 그렇죠. 이 상급자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근데 이 상급자가 네이버의 성골이야. 그렇죠. 성골 라인에서 한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해봤자 됐고 니나 조심해 이런 문화가 결국 이런 비극을 또 만들게 됐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골 우리가 뭐 IT 기업이 성장할 때 초기에 그 이 소수의 라인들이 있습니다. 소수의 라인 그걸 이제 성골 라인이라고 하든 어디든 그 라인들이 주고받고 권력을 주고받으면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그들끼리는 신뢰가 있어요. 근데 그들 밑에서 일하는 성장하면서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럴 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니네는 그래 우리는 이렇게 갈 거야 라는 방식. 그러니까 조직은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 운영 방식 자체는 옛날 방식. 옛날 뭐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꼰대 들었죠. 방식. 예. 재벌 총수 일가라면 완전히 혈연들의 네트워크잖아요. 혈연들의 네트워크가 성골들을 이루어. 근데 IT 같은 데는 약간 학연이야. 그렇죠. 예를 들면 창업할 때 했었던 학교 선후배 인맥들 얘들이 이제 성골 그룹을 형성하게 되고 처음에는 아까 창의적이고 자유롭고 IT의 특징이 뭡니까? 수평적 관계식. 그렇죠. 민주적 시스템. 그다음에 개인의 창의성을 충분히 발현될 수 있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문화 이렇게 되었지만 지금 이런 사태에서 볼 때 또 이렇게 골마가고 있었다는 게 그리고 이게 네이버 한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최근에 연이어 터진 게 카카오 문제구나 뭐 넥슨 문제를 보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참 아직 우리 사회 내에서 바뀌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 네이버 같은 그 문제되는 임원 하나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엎드려 뻗쳐래 엎드려 뻗쳐 별명이. 엎드려 뻗쳐래요. 그러니까 또 지난번에 한번 그 무슨 또 성범죄 관련돼서 무슨 웹하드 회사 웹하드에 해서 그 사장이 뭐 조인트 까고 그냥 뭐 데리고 가가지고 뭐 다 죽이게 하고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 그 말하자면 이 기업의 성골들 아주 그냥 매우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모 학교에 우리 편집장과도 관련 있는 학교에 특정한 학번에 있는 연대에 있는 애들은 지들끼리는 매우 특권적인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어 갖고 무슨 짓을 해든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것은 걔네들이 그렇게 해야지 다른 쪽에서 일을 받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라고 있는 데가
일을 받아와서 흔히 말하는 일 수급 시스템 자체도 전근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IT 업계에 그냥 뭐가 프로젝트를 맡고 하는 것 자체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이렇게 될 것 같지만 쓰이는 매우 전근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맥으로 말하자면 예를 들면 무슨 정부의 무슨 부서에 학연과 지원을 통해서 일을 받아다가 하니까 걔는 무슨 나쁜 짓을 해도 걔는 써야 돼. 그러니까 여기 성골이 유지되는 것은 성골 자체의 자만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걔들을 유지시켜주는 그걸 또 공급해주는 애들. 그러다가 얘들은 또 오고 얘들은 가겠죠. 인적 교류가 그렇게 지들끼리 되겠죠. 우리 사회 시스템 많은 본인 거 아닙니까? 왜 우리나라의 586들이 왜 욕먹습니까? 지들끼리 헤쳐먹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고. 재벌들이 욕먹습니까? 지들끼리 헤쳐먹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재벌들 욕할 것이 아니라 네이버 같은 아니면 이런 IT 거대 공룡들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꾸지 않으면은 뭐가 바뀌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꿔야지. 그러니까 네이버나 예를 들면 기업들을 우리가 부정하거나 뭐 기업 자체 완전 반기업 정세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고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같이 가는 그런 어떤 동반자 이런 개념으로 가기 위한 어떤 그 지점들이 뭐냐. 똑같은 패턴인 거예요. 아까 그 군대 내에서의 성범죄 같은 경우도 공개되는 것보다 은폐되는 게 훨씬 많듯이 그것도 그걸 이야기를 못하는 시스템이듯이 지금 최근에 그 노동조합에서 이 그 IT 게임업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응답자의 47.4%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 또는 목격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대다수는 뭔가 이걸 고발한다거나 문제제기한다거나 이러기 쉽지 않은 문화다. 왜? 했다가 박살나니까. 그렇죠. 군대도 마찬가지. 뭔가 부당한 게 있는 걸 봤는데 이게 드러나지 않고 묻혀버리고 또는 의도적으로 은폐되듯이 이 가장 첨단이라고 하는 IT 기업 내에서도 직장 따돌림, 직장 갑질 문화라는 게 봤다. 또 나도 경험했다. 그러나 문제제기 못했다. 드러내지 못하고 싸우지 못하는 이런 이 뭔가 이거를 바꿔질 때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뭘까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기업을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 딴 데 가면 되지 않느냐. 근데 이놈들이 소문을 퍼뜨려요.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이모중사 얘기도 그거예요. 이 비행단과 이 비행단인데 이 비행단에서 전출시켜버렸어요. 그때는 갔더니 여기 이 비행단의 이모중사한테 쟤 문제 있는 애라는 손가락 범죄 피해자인데 이런 거예요. 똑같아요. 여기에 있는 IT 기업들도 여기서 그렇게 해서 나가갖고 딴 데 취직하잖아요. 이게 이놈들이 소문을 퍼뜨려갖고 쟤 이상한 애야라고 해보니까 먹고 살지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왜? 이것이 퍼지면 자기네들 기득권을 망친다는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게 뭐 온전하니까 누구도 문제제기를 안 해요. 왜? 자기 밥줄이 떨어뜨리니까. 이게 계속 이 시스템, 이 나쁜 시스템을 유지시키는 잘못된 거고 저도 이 비슷한 쪽에 일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업계가 넓을 것 같은데 좁대요. 인맥은 분명히 무슨 인물 품평을 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디로 이동을 할 때 전화를 거는 거예요. 걸면은 걔 어때? 그러면 그 하나가 이 사람의 취직을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걔 뭐 여기서 좀 이상하네 이렇게 되면 그냥 어디 가서 밥벌이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극적인 의미고 이게 조금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게 가동되면 그게 블랙리스트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블랙리스트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뭐 딱 그 표현 관리해가지고 아니에요. 인맥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쟤 여기서 사고 치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아까 그 이모 중사, 이모 부사관도 똑같은 거예요. 갔는데 쟤 여기 사고 치네요. 무슨 사고를 쳐요? 여기서 피해자였는데 그 똑같은 거죠. 그 IT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피해자였어요. 그걸 문제 제기하니까 왕따 시키고 나쁜 놈 만들어 갖고 딴 데 가서 이런 방식이죠. 그게 다음, 넥슨 다른 데서도 또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선망하는 직장 같은 데서도 그런 것이 작동한다. 그럼 심각한 문제죠. 실제로 작동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거는 뭐 개인 사병 개인 군인 또는 개인 IT 노동자로서는 부당한 걸 받지만 이게 뭐죠? 이게 까발리고 싸우고 뭔가 바꿔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에 얼마 무력감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만들어지는 게 노동조합이죠.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서도 아니 네이버 같은 잘 나가고
고액 연봉에 이런 데서 무슨 뭐 노동조합이냐라고 하지만 사실 이런 문제들 이런 부당하고 불편한 현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집단적인 힘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노동조합인 거고 그래서 네이버에서도 만들어졌고 그래서 넥슨에서도 그래서 이런 뭐 이런 개별 노동자에 대해서 너 대기 발령해. 대기 발령한 동안에는 넥슨은 또 골 때리더만 여기는 A 프로젝트에 투입했다가 이게 끝나잖아요. 끝나면 이제 B 프로젝트로 주는 게 아니고 B 팀에 가가지고 요 프로젝트 다 끼워주세요. 그렇지. 또 입사를 해야 돼. 그게 안 될 때는 넌 대기 발령 되면 임금 또한 깎고 이런 것 때문에 넥슨에서도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그게 배제와 모욕주기의 논리로 돼 갖고 그렇게 몇 번 그렇게 배제된 사람은 어디 가도 못 먹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럼 또 어떤 사람이 그러죠. 그럼 넥슨 그만두면 딴 데 가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그 그만두는 거 자체가 이미 딱 낙인이 찍혀 갖고 어디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비난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성범죄나 이런 뭐 직장 따돌림이나 갑질에 대해서 법적 제도적으로도 좀 정비도 하고 시스템과 매뉴얼도 갖춰줘야 되지만 이런 부당한 현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뭐 IT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이고 저는 군대 내에서도 군인들의 사병들의 협의 기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군대란 조건상 노동조합이 힘들면 예를 들면 일반 사병 협의회 사병들 또는 뭐 하다못해 뭐 장교들도 그런 협의회 그렇죠. 이걸 만들어서 문제제기 있으면 가장 수동적으로는 협의도 하면서 이런 것들은 좀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집단적으로 낼 수 있는 창구라는 게 좀 필요하지 않냐. 예. 미군 같은 경우는 이 개별 어떤 그 장교라든가 사병에 대한 변호인 그러니까 보호 장치들이 존재하는 거죠. 예. 그리고 경찰 같은 경우는 경찰도 직장 괴롭힘이 뭐 가든 경찰도 늘어나고 있고 그런 데서 경찰 같은 경우는 저는 늘 얘기하는 게 경찰 노조가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뭐 안보 상황에서 불가능하다 그러면 직장 협의회로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그러니까 그냥 상관에는 괴롭힘, 그리고 교묘한 괴롭힘, 따돌림, 그리고 그거와 연결된 직장 내 성범죄, 그러니까 경찰 내부의 성범죄도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그것을 함부로 보복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상관에 보복 못하는 상황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경찰 내의 지금은 일반직밖에 없습니다. 좀 근데 경찰직으로도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지만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거지. 지금 이대로 놔두면은 군대든 경찰이든 또 터집니다. 이거. 아까 뭐 군대 내에서도 경찰 내에서도 뭐 이 성범죄가 제법 심상치 않다고 했지만 군대 내에서도 지금 이런 직장 따돌림이나 이런 그 위력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혹시 제가 이 발음이 부정확해서 넥슨이 아니고 넥슨입니다. 예. 지금 넥슨에서 그 노동자들이 넥슨에서 게임 업체. 제가 발음이 잘 안 됩니다. 네. 넥슨에서 지금 이미 1인 시위를 노동자들이 하고 있는데 계속 하고 있대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이게 지금 네이버, 카카오, 넥슨 이런 데서 그냥 개별 문제가 아니라 IT 노동자의 현실 이런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 깜짝 놀라는 게 왜 이리 많아. 프로파일러면 그냥 깜짝 안 놀래야지. 원래 313시간을 어떻게 일을 하죠? 월 13시간을 일했대요. 아니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는 전혀 몰랐지만 넥슨이나 그러니까 이런 IT 기업에서 오히려 임산부들한테 초과근무 시키고 그러니까요. 그런 뭐 실리콘밸리 얘기하면 뭐 퇴근도 출퇴근도 자유롭고 뭔가 이런 분위기 같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분들이 지적하는 게 이런 네이버나 카카오가 처음에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그렇죠. 사람들을 끌어모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바뀌더래. 그렇죠. 바뀌는 타이밍이 이 회사가 몸집을 크게 불리기 시작하거나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1조 단위 회사에서 뭐 3조 4조 단위 회사 계열사가 10개에서 20개 30개 뭔가 이 변화되는 그 팀에 오히려 이 각각 성골 이너서클들의 문화가 강해지고 그럼 까면 까라 이런 문화로 바뀌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노동자들의 어떤 집단적 또는 직원들의 어떤 이렇게 집단적인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겠다. 네. 이런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지금 좀 오래 하고 있는데. 아니요. 1시간 10분.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예. 공무원 조직 같은 경우는 저는 외부 감시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군대 조직도 외부 감시. 그러니까 저는 뭐 사실 뭐 검찰 경찰도 외부 감시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군대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 상황 때문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까 제가 대만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안보상이 안 좋습니다만은 외부로 돌리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대만 여기도 한 30년 동안 계엄령 상태였다가 한 10년 전에 해제는 됐어요. 네, 해제는 됐지만 사실은 예. 해제는 됐지만 사실 준 계엄령 상태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런데 안 하는 것뿐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경찰 조직도 그렇고 검찰 조직도 역시 외부 감시가 필요하다. 그 외부 감시와 내부 감찰 두 개가 견제가 확실히 되지 않는 한 돼야지 확실히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외부 감시만 있으면 또 안 되죠.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감찰을 할 수 있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대도 경찰도 감찰권이라는 것이 지휘권에 예속돼 버렸어요. 그래서 편의상 감찰을 해요. 그러니까 성적인 범죄 문제나 징계가 생기면은 그냥 그것이 자기 지휘관한테 어떤 불이익이 올 것인가를 먼저 판단해 버려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따라 우리 배상훈 선생님이 열띤 주장하셨는데 열띤 주장은 열띤 주장이고 이제 밥 먹을 때가 됐습니다. 네, 그만해야지. 그래서 오늘 우리 정종건, 배상훈 두 사람이 하는 막장 난장 토론 오늘은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또 저희가 못 보는 게 아니잖아요. 또 수요일 날 보고 다음 주에 또 보니까 그때 또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월 5일 저희들의 막장 또는 난장 토론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니까 자, 마무리 인사 좀 해주시고 저는 예.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내일이 현충일이에요. 내일이 현충일. 그러고 보니까 호국 보훈의 달에 이런 군대 내에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또 그러니까요. 더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지금 호국 보훈의 달이면서 메모리얼 데이가 되면은 나라 민족 국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마움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마음이 좀 아프죠. 하여튼 예.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안녕. 10,000명 구독 부탁드려요. 10,000명으로 가는 길에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